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은 오랜만에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연결해서 미국 증시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위원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현재는 또 격리를 하고 계신 상태일 텐데 미국 증시를 꾸준히 또 주시를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네, 오늘 좀 아쉬운 모습이 컸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플러스권 유지하다가요. 결국 막판에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만이 그나마 은행주 등의 그리고 에너지 주식이 좀 올라가면서 그나마 0.1% 소폭 상승을 한 것이 오늘 시장의 큰 틀의 움직임이 되겠고요. 섹터로 보면 기술주들이 최근 들어 좀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좀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죠. 기술주가 오늘도 1%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기술주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입니다. 구글이라든가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게임주가 들어가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도 오늘 좀 하락을 주도한 두 개의 업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유가가 오늘 좀 제법 올랐습니다. 허리케인 셀리의 영향으로 소위 걸프만 지역에서의 어떤 정유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유가가 한 4% 정도 올랐고요. 덕분에 에너지 주식이 올라갔지만 얼만큼 계속 이어질지는 약간 오리무중이 되겠습니다. 한편 FOMC 회의가 일단 종결됐고 연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새로운 것보다는 장기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또한 추가 부양책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아직까지 현실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연도 여전히 악재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은 오늘 대부분 오늘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애플도 오늘 2%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오늘 좀 반등 쉬다가다가 실패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아마존과 페이스북도 2, 3%까지 하락 보여준 피었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테크 주식의 하락을 주도한 것들이 대부분 이런 주식들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좀 많이 미끄러졌었는데 사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제 시장을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날 증시는 이렇게 좀 엇갈리게 흘러갔는지 FOMC 회의 결과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FOMC 회의만 끝나면 이제 그런 새로운 결과물에 과거의 어떤 미팅 때 들어갔던 단어, 새로운 단어 이런 것들 따지지만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큰 틀에서 시작 그리고 결론이 났을 때는 발표 냈을 때만 하더라도 주가 좀 반등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막판에 가면서 좀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뉴욕 동부 시간으로 3시 반에 정확하게 인터뷰가 끝났거든요. 질의응답이 끝났습니다. 한국 시간도 보면 이제 4시 반 정도에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 막판에 어떤 반등해야 할 기회도 없이 그냥 좀 흘러내리면서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나온 얘기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라고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까지 앞으로 3년 정도 남았는데 기존 금리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이 상당히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상당히 좀 멀었다, 갈 길이 멀었다. 이런 두 가지가 좀 혼재되면서 결국은 장밋빛 전망을 아주 밝게 제시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에 좀 흘러내리는 요인으로 굳이 따지자면 그 정도라고 보여줘야 되겠고요. 월가의 시각을 보여주는 그림은 한두 개만 제가 아주 극명한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FOMC 멤버들이 찍는 것을 이제 플라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도표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재밌습니다. 해석은 오늘 벨런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하는 것 자체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두 번의 강조가 들어갔는데요.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을 안 한다니까 한마디로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당분간 없다.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 점도표의 흐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고용시장입니다. 고용시장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회복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이제 조만간 될 거라고 기대될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초 1, 2월만 하더라도 3% 실업률이기 때문에 완전 고용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10% 넘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경기가 회복하면 뭐 당장 내년이건 후년이건 이제 다시 금년 연초 수준까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그림 한 장으로 딱 끝날 것 같은데요. 박스 안에 쳐 있는 것이 제일 밑에 있는 것은 작년 말에 나왔던 FOMC의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이런 것이 벌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초저금리가 유지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실업률에 대한 전망을 보면 지난 연준 FOMC보다 조금 좋아졌지만 그나마 지금 그 3% 수준의 초저금리를 가는 수준은 지금이 아니고 2021년도 아니고 22년도 아니고 2023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경기 회복세를 다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도 너무 멀다. 이런 것들이 결국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제가 봤을 때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로금리를 2023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시사를 했는데 이 점은 경기 회복이 그만큼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해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징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날 이 눈송이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IPO 시장에 상장하기 전부터 굉장히 기대를 끌어모았던 스노우플레이크가 이날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장중에 150%까지 폭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상장을 한 것으로 좀 보일 수 있겠는데 이 스노우플레이크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앞서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스노우플레이크 자체가 눈송이 아닌 눈꽃송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결국은 만든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만든 거죠. 지금의 국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사람 2명이랑 네덜란드 사람이 만든 거가 되겠고요. 이거 자체를 크게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출신이냐면, 오라클이나 서비스나 이런 쪽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주 거기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최고 경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름의 큰 아이디어를 갖고 만든 회사가 바로 눈송이 회사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어떤 회사냐? 이게 정리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결국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주 단순하게 클라우드만 갖고 클라우드를 저장하는 장치뿐만 아니라 그걸 갖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수많은 업무를 제휴해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쉽게 해서 지금 여기에 제휴사가 어디냐, 이 고객을 쓰는 회사가 대표적인 것이 넷플릭스도 여기에 고객이라는 것이 되겠고요. 수많은 IT 기업이 여기 이미 고객입니다. 고객은 아직 3,500개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세계 굴지 기업들이 고객으로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겨울 스포츠를 좋아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데이터가 진짜 눈송이처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그런 의미로 스노우플레이크를 지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완전 경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아마존의 웹서비스는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구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의 플랫폼 같은 것과 직접 경쟁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얘네들을 모든 전 세계 대부분을 주요하는 것과 이미 제휴를 맺고 있고 어느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자기네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랑 B, C, D, E 수많은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제휴업체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합리적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각과 직접적인 경쟁을 약간은 좀 비껴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금년 반기의 매출이 133%였고요. 이들이 이번에 제시한 거가 연말까지 170% 정도 작년 대비 이제 이 매출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재미나는 것은 이제 회사 가치인데요. 이게 2018년 초에 39억 달러 정도의 지금 평가가 나왔는데요. 2020년에 바로 120억 달러 넘어섰고요. 오늘 바로 첫 가격에서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보이면서 주가로 보면 공모 가격을 예상과 달리 120억 달러를 바로 올려놨습니다. 첫 거래 가격 245달러.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상한가에 바로 들어간 수준까지 됐겠고요. 바로 이것이 초반에 319달러까지 치솟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줬냐를 아는데요. 이게 제가 하나 깜짝 놀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IPO가 처음 되면 첫 거래가 언제인지를 궁금하시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9시 반이거든요. 동부 시간. 통상적으로 웬만한 건 10시면 10시 반이면 끝납니다. 작년 3월에 우버가 첫 상장했을 때 늦었다 한 거가 11시 반 정도에 거래가 됐는데요. 오늘은 그보다도 1시간 정도 더 걸려서
미국 시간으로 12시 반에 첫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사자 팔자가 엄청 몰렸다는 의미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가격의 의미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PSR, 즉 매출 대비 주가 비교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가격은 110배로 찍은 겁니다. 지금 S&P 500에서 S&P 500이나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 중에 제일 매출 대비 주가 제일 비싼 거가 준비도 아시겠는데요. 준비도가 50배 정도 되고요. 쇼피파이도 진짜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43배 정도 되는데 오늘 기록한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는 매출 대비, 그러니까 현재 올해의 예상 매출 대비 지금 이게 얼마냐면 110배가 나왔습니다. 110배. 그러면 이걸 그대로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비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2조 달러가 안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이 가격에 비교하면 17달러까지 17조 달러니까 어마무시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분들이 작년에 처음에 우버에 상장할 때 뛰어들었다가 많이 곤혹스러운 분 계시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 성공한 것도 있겠지만 너무 첫 밸류에이션의 어떤 정확한 것이 안정되기 전에 IPO 기업은 너무 섣불리하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약간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라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이럴 때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FPX라든가요. IPO 같이 좋은 IPO 기업만 갖고 오히려 운영하는 ETF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 좀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언드리고 싶네요. 네, 최근에도 이 국내에서도 IPO, 카카오게임즈가 IPO를 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모았었는데 좀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과 테슬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에 애플과 테슬라 좀 반등하는 듯 싶었지만 오늘은 이날만은 좀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애플은 한국에서는 많이 이슈가 됐었죠. 왜냐하면 어제 이제 발표한 것이 애플 이벤트에서 했고요. 이번에 이제 아쉽지만 애플의 그 아이폰은 이번에 아이폰 12는 발표가 없었고 애플 워치가 있었고 또 하나가 역시 애플 원 번들 서비스가 이제 발표된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많죠. 사실 미국에서 그 제일 많이 쓰는 소위 번들 구독 서비스로는 역시 애플에서는 애플 뮤직이죠. 애플 뮤직은 지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한 비용은 한 2%밖에 안 되지만 수익으로 해서는 한 5% 정도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사용자가 지금 1억 명이 약간 안 되는 한 9,800만 명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얼마까 요번에 번들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형, 패밀리형 그리고 프리미엄 해갖고 뉴스라든가 어제 이슈가 됐던 피트니스 플러스까지 하면 가격은 많이 올라가는데요. 바로 이제 15달러가 됐건 19달러가 됐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넓어지고 확대될 수 있냐는 것인데요.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애플에서 이런 구독 서비스에 지금 뮤직 같은 경우에도 그 포함해서 5억 명까지도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상당히 그 노다지 같은 그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루프벤처의 짐 먼스터 같은 사람인데요. 이번에 예전부터 워낙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도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어마무시한 소위 잠자리가 열려있다면서 여전히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은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일단 이벤트 이후에 발표한 기업에 보면 목표 주가는 한 2군데 정도 올라갔지만 투자 의견을 바뀐 것은 여전히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 매도 의견, 중립 의견이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테슬라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테슬라도 여전히 제가 그 한국에 잠깐 비울 때나 지금이나 제일 핫한 주식이 역시 니콜라와 더불어서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어제 오늘 도이치방크라든가 크레딧 스위스가 목표 주가를 300에서 400달러 올렸었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280에서 400달러를 올려놨는데요. 딱 이겁니다. 가장 핵심은 이제 배터리 데이가 이제 남은 거 아닙니까? 9월 22일이고 한국 시간을 보면 9월 23일 새벽이 되겠는데요. 이번 배터리 데이 때 발표될 소위 새로운 배터리 기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통해서 기술적 지위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보할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것이 배터리가 이번에 날 배터리가 테슬라 자동차뿐만이 아니라요. 소위 ESS라고 하는 전기 저장 장치에서도 확고한 기술력을 보여줄 것이고 이걸 떠나서 이번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타사로의 어떤 공급망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세 가지 측면에서 놀라운 발전이 기대된다는 주장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모든 의견 다 골고루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랜만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